가장 진지한 고백 장욱진 회고전을 기획한 큐레이터 배원정입니다. 장욱진은 한국 근현대 화단을 대표하는 2세대 서양화가이자 1세대 모더니스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에 대한 대규모 회고전이 열린 적이 없어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욱진 회고전은 그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총망라해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욱진의 그림은 극과 극에서 평가받는 듯합니다. 동심 가득하고 작고 예쁘다라고도 하지만 이는 반대로 매우 철학적이고 온 우주를 품고 있으며 조형적으로 완벽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가볍다면 한없이 가벼울 수도 있지만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운 그림이 장욱진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일찍이 그는 그림처럼 정확한 내가 없다. 난 그림의 나를 고백하고 나를 다 드러내고 나를 발산한다. 그리고 그림처럼 정확한 놈이 없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욱진의 그림을 마냥 좋아했다면 한 번쯤 그가 그림을 통해 외치는 고백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만들어낸 심플해 보이는 화면에는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은 풍부한 서술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장욱진은 그의 숲일집 강가의 아뜰리에 서문에서 밝혔듯이 참된 것을 위해 뼈를 깎는 소모까지 마다하지 않는 진솔한 자기 고백으로 창작에 전념했으며 그림 그리는 시간 대부분을 방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수공업 장인처럼 그렸습니다. 특유의 해탈 도인과도 같은 생활 태도로 인해 생긴 에피소드와 독특한 창작 행위가 그의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작품보다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더 주목받고 신화화된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품으로 본 장욱진은 기인이라고만 치부해버릴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오히려 한국 미술의 현대화를 꾀하며 한국적 모더니즘을 창출하고 한국 미술사의 새로운 장을 연 화가입니다. 전시는 크게 4개의 섹션, 즉 4가지의 그의 고백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전시실 1층과 2층 왼쪽 전시실에 해당하는 1섹션과 2섹션에서는 장욱진의 조형의식을 다루었고 건너편 오른쪽 전시실들은 각각 3섹션과 4섹션으로 장욱진의 주제의식을 살펴보도록 구성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시를 둘러보시겠습니다. 장욱진의 첫 번째 고백 1부에서는 그의 학창시절부터 중장년기까지의 작품들을 살펴봅니다. 널리 알려진 그의 작품 세계 구분법으로 따지자면 덕소 이전 시기부터 명륜동 시기까지이죠. 그의 10대, 20대 청년기 작품들은 고전색과 향토색이 짙게 느껴지는 조선적 모티프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 시기 그의 작품들은 흑백과 갈색의 모노톤으로 토속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장욱진은 10살 때부터 그림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습니다. 학생 미전을 통한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냈고요. 경성 제1고보에서 미술반 활동을 하면서 모더니즘의 새로운 화풍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 작품은 장욱진의 현존하는 작품 중에서 연대가 가장 올라가는 작품입니다. 그가 당시 살고 있던 내수동, 지금의 서울역사박물관과 경찰청 사이 부근에서 서쪽 인왕산을 바라본 거리 풍경입니다. 속도감 넘치는 필지로 단순화시킨 가로수를 인왕산과 신식 건물 앞에 배치해 갈색톤의 도시 분위기를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청년기 작품은 인상파의 지류인 외강파 이후에 야수파와 같은 모더니즘 계열의 화풍에 도전하는 어떤 조형의식을 잘 보여줍니다. 거기에 바로 1년 뒤에 그려진 이 공기놀이란 작품은요. 양정고보 시절에 1938년 조선일보가 주최했던 제2회 전조선 학생미술전람회에 출품해서 특선을 하고 조선일보 사장상을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양정고보 졸업앨범을 보면 당시 유일하는 작품으로 불리웠음을 알 수 있는데요. 서울 내수동 집을 배경으로 4명의 소녀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인체 구조를 어색하지 않게 표현했고 소녀들의 머리카락과 댕기, 아기의 얼굴 부분까지 빛의 흐름을 잘 나타냈죠.
그런데 같은 해 1938년 6월 동아일보에서도 상을 받는데요. 바로 이 정물이라는 이 사진 재료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죠. 심지어 앞서 보셨던 공기놀이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수상한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각별합니다. 당시 신문에 흑백도판으로 실린 것을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발굴해내어 처음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작품은 장욱진이 십자형 구도의 대생력이 탄탄한 정물화, 곧 사실을 충실히 재현해내는 아카데믹한 그림도 유감없이 소화해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같은 해 4개월 뒤 10월에 수상했던 공기놀이에서는 야수파적인 형태의 입체파적인 요소가 가미된 작품을 제작했었잖아요. 이는 그가 학창시절 다양한 미술 사조를 습득하고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풍으로 실력도 겸비했던 전도유명한 미술학도였음을 증명해줍니다. 실제 그의 어머니는 장욱진의 정물이 동아일보에서 수상했을 때 인터뷰에서 그림 그리기를 밥 먹는 것보다 즐겼다며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1939년 4월에는 도쿄 제국미술학교, 즉 지금의 무사시노 미술대학인데요. 서양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 해에 그린 소녀라는 작품은 전문 미술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 이루어진 창작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됩니다. 유학이라는 신상의 큰 변화 속에서 고향에 있는 선산의 산지기의 딸을 모델로 그렸다고 전해지는 소녀는 타지에서 느끼는 고향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서 있는 소녀는 토속적인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죠. 젓갈색 저고리에 긴 댕기머리 소녀를 향토적 정서의 주관적인 사실로 드러냈습니다. 장욱진은 이 작품을 소중히 지니고 있다가 1951년 한국전쟁 중 나무판에 그린 이 유채화의 뒷면에 또 다른 그림인 나룻배를 그려서 한 패널에 두 작품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그려진 소녀가 1939년 조선미전에 입선한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같은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흥미롭습니다. 다음으로는 30-40년대 장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년기의 장자가 길장자가 아니라 굿세 장자입니다. 즉 장욱진이 적극적으로 작품을 그리면서 본인 양식을 찾기까지 한창 활발하게 그렸을 때를 지칭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 장욱진이 활동했던 미술단체로는 신사시파가 대표적으로 거론되어 왔었죠. 그 외 경성 제2고보 출신의 모더니스트들이 결성했던 이구회 정도가 같은 맥락선상에서 언급되어 오던 그의 드문 미술단체 활동 이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가 생각보다 다양한 전람회에 꾸준히 참여를 했었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당시 유행하던 화단의 신경량에도 접촉하면서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전람회에 성실하게 작품을 출품하며 화가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여기 이 세 작품은요, 모두 신사시파에 출품했던 작품들입니다. 그 가운데 그의 대표작 독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1949년에 제2회 신사시파 동인전에 처음 참여했을 때 출품했던 13점 가운데 한 작품입니다. 커다란 장독을 화면 가득히 채운 독특한 작품인데요. 둥근 테두리의 받침대 위에 장독을 올려두고 그 앞에는 까치를, 왼쪽의 상단 뒤로는 둥근 보름달과 앙상한 가지의 나무를 배치했습니다. 하나의 대상을 극대화하여 화면 전체에 그려놓고 주변의 빈 공간에 나머지 사물들을 두는 장욱진의 그림 구성법 가운데 중핵 구도를 예고하는 첫 번째 작품 사례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장욱진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까치와 나무가 현존하는 작품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은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장욱진 그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해와 달이 처음으로 함께 등장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일단 눈길을 끕니다. 매월 음력 마지막 날에 뜨는 금음달은요, 해 뜨기 직전에 새벽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데 그림 속 공간도 이러한 새벽 시간을 암시하듯 바탕이 거의 검게 보이는 짙은 청색으로 칠해져 있죠. 나무 속 아이의 올려다보는 시선은 자연스럽게 나무 위에 있는 마을로 향하는데요.
이때 아이는 나무에 올라와 있는 동시에 마을의 공간에도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두 개의 공간이 하나로 중첩되면서 환상적인 느낌을 더해주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1958년에 뉴욕 월드하우스 갤러리에서 한국 정부와 공동 주최로 당시 한국 현대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공식적인 전시였죠. 한국 현대회화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품 중 하나로 장욱진의 바로 이 작품이 선정되어서 전시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장욱진이 30, 40대 장년기를 거치며 명도와 채도의 대비를 통해서 시각적인 주목도를 높이고 나아가서 형태를 더욱 평면화, 도안화시키는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여줍니다. 파워클래풍의 아동화적 도상을 분할 구성하여 표현해낸 시도나 서양 동화 같은 전경에 동심이 천진하게 깃든 정감 어린 풍경 등이 그러합니다. 이후 그가 40, 50대 중년기에 이르면 실존의 절대적인 형상으로서 뼈대나 윤곽만으로 대상을 조형화시키며 기호화된 형태들을 그려냅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물감층을 쌓아 만든 까칠한 질감의 마띠에르가 원근법적인 공간을 지워버리면서 그림의 표층에 있는 질감은요, 더욱 다양하게 조성되고 신미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때는 이 구상과 추상을 혼성한 반추상의 상태에서 더 나아갔던 순수 추상화도 2년 정도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더 이상 이러한 사조를 추구하지 않았고요. 1960년대 중반쯤 되면 장욱진 그림의 다시 형상성이 회복이 되면서 조박한 양식이 이어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 미대 교수를 내려놓은 뒤 1963년 덕수로 화실을 옮긴 장욱진은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에 몰두합니다. 반월목은 서울대를 사직한 그 다음 해인 1964년 서울 반도화랑에서 개최됐던 개인전에 출품한 작품 가운데에서 가장 문자 추상화에 가까운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마테리에 의한 두터운 질감의 평면성에 도전한 작품이죠. 이 작품은 나무를 상형화시켜서 얻은 것으로 서체에 있어서 예서체라고 하죠. 그 예서체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금석이나 돌에 새겨진 글씨를 탁본에 음각으로 하얀 부분을 물감으로 메운 듯한 작업 과정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데요. 반달의 재현적인 모습은 구상적인 면모를 보이면서도 보시는 것처럼 문자로 압축된 나무는 기호화된 상징을 추상적인 세계로 이끄는 추상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장욱진은 1954년부터 1961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 시기에 그려진 이 작품은요, 친근한 소재들을 아기자기하게 배치하던 이전 방식과는 달리 단 하나의 소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옅은 색조의 배경에 원, 그리고 사각형, 직선으로만 표현된 기하학적 형태의 조형 방식은 당시 국내 화단에서 새롭게 부상한 추상 표현주의나 앵보름의 미술에서 보여주는 어떤 거칠고 비정형적인 조형 방식과는 차이를 지닙니다. 작품의 간결한 표현이 외견상 아동화나 어떤 파워클레이의 작품과 유사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장욱진이 보여주는 이 단순한 조형성이 본질의 추구에서 나오는 일관된 태도라는 점에서는요, 그들의 작품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즉 국전에서의 활동 역시 재검토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번 전시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5회, 8회, 18회의 심사위원으로만 참여했던 이력만 언급되어 왔었는데요. 실제로 국전에 15차례 이상이나 꾸준히 작품을 출품하며 본 전시실의 제목처럼 현실 속에서 꾸준히 저항하며 성실하게 화가로서의 직분에 충실하게 활동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 작품은 한국전쟁 이후 화가가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피난 시절 중에 종군 화가로 복무하던 중 고향이었던 충남 연계군에 머물던 시절에 그리셨던 작품입니다. 이 시기 그는 방황하다 고향에 돌아와 잠시 안정을 찾으며 작품에 의욕이 샘솟아서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다라고 회고합니다. 손바닥 한 뼘 크기의 작은 종이 위에
유화 물감으로 그려진 이 작품은 황금 물결을 이룬 누런 들판 사이로 붉은 황토길 위에 모던한 신사 장욱진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프로코트 차림으로 귀향 중인 그를 따라 동네를 서성이던 검둥개와 새들이 뒤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새 서너 마리가 일렬로 줄지어 날아가는 도상 또한 이 작품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1972년에 반대편에 위치한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보시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51년자 자화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표현주의적인 경향과는 달리 20년이 흐른 지금 이때 그려진 장우진의 자화상은요, 배경을 모두 다 없애고 사람의 얼굴과 몸통, 팔, 다리를 물기가 넉넉한 어떤 중봉의 필선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최소한의 붓질을 구사를 하되 신체를 동그라미와 또 직선의 도형으로만 간략하게 그렸죠. 그림 속 장우치는 직립 상태가 아니라 한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둔 채 삐딱하게 서 있는데요. 이 모습이 마치 장 선생님의 평상시 모습과도 같아서 자화상으로 불리게 된 연유가 된 것입니다. 즉, 그의 대표작인 51년도와 73년도의 자화상을 통해서 장욱진의 작품 세계가 표현주의적인 양식에서 기호화되어가는 양상으로 전개되어감을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욱진의 첫 번째 고백 전시실에서 완숙한 장욱진 작품의 전형이 완성되기까지 내 자신의 저항 속에 살며 장욱진만의 독창적인 한국적 모더니즘이 창출되는 여정을 눈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 시기 그의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조형적 구축의 실험에서 발산적 졸방 양식으로 화풍이 변모해 나갔다는 것 한 가지와 표현주의적 양식에서 기호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가 동시대 미술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다양한 실험 과정을 통해서 본인 양식의 전형을 점차 만들어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시된 그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전시장에 함께 진열된 장우친 관련 아카이브들을 통해서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시장에 오셔서 꼭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욱진의 두 번째 고백을 들어보러 가시겠습니다. 장우친의 두 번째 고백. 여기서는 그가 그림에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는 소재들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화가로서 무슨 발상을 했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했는지, 즉 장우친 그림의 구조를 미술사 반복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보고 있는 것과 지식을 가지고 관찰해서 보는 것은 크게 다르죠. 무엇보다 그가 그림 한 점을 그릴 때마다 점 하나, 선 하나에도 지나칠 만큼 엄격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장우친의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가 조금은 더 진지해져도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장우친의 그림은 얼마만큼 이해하고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감상자가 느끼는 감동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미술사가 관찰의 지식을 조합하여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것이라면 장우친의 그림은 그러한 미술 감상법에 가장 적절합니다. 그의 작품에서 다루어진 소재가 극히 제한되면서도 이를 평생에 걸쳐 그렸기에 주제의식과 시기에 따른 변화상이 일관성 있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번 섹션에서는 장우친 회화의 대표적인 모티프 가운데 까치와 나무, 해와다를 선정해서 각각의 소재들이 지니는 상징성과 의미가 무엇인지, 도상적인 특징은 어떻게 변모되어 전개되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전시장에 가득한 까치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고, 나무는 그의 온 세상을 품는 우주였으며, 해와 달은 시간과 공간을 추월한 영원성의 매개체로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임을 보여주려 한 장욱진의 의지를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장욱진은 평생 730여 점의 유화를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약 440점, 즉 60% 이상에 달하는 작품에 까치가 등장합니다.
10점 중 6점의 까치가 그려진 셈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까치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시절인 1925년경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미술책에 그려진 까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온통 새까맣게 칠한 까치를 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까치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한국의 텃새죠. 장우진에게도 까치는 평소 생활에서 쉽게 마주하는 친근한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상을 투영시키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소재를 넘어서 화가와의 심리적인 동질감을 얻는 그림 속 생명체였던 것입니다. 장욱진이 타계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 역시 까치로, 까치는 화가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둥근 형상의 나무 속에 정적인 자세로 서 있는 까치 한 마리와 나무 끝에 걸려있는 초승달과 금음달을 단순화시킨 그림 모두 3점이 있습니다. 모든 대상은 원근법과 비례를 무시하고 평면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은 화면 전체를 지배하는 푸른 색조로 인해 설화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겨내는 작품입니다. 캔버스에 물감을 바르고 다시 긁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만들어낸 화면의 질감에서 자연스러운 밀도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간결한 형태와 세련된 색채에서 치밀한 구성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필촉과 함께 화면의 물감층을 무수히 긁어낸 모습은 마치 긴 밤 끝나자 깍깍 소리를 지저귀며 새해를 알리는 까치의 청각적인 요소를 시각화한 듯해서 더욱 주목되는 작품입니다. 반면에 이 작품의 경우에는 나무의 형상과 나무 끝에 걸린 이 금음달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형상화된 새의 모습은요, 같은 그림을 소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욱진이 하나의 까치를 조형적 실험의 대상으로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형적으로 마치 새의 상형 문자를 그려넣은 듯한 모습에서 같은 대상을 그렸어도 발상과 방법에 따라 수도 없이 다른 그림을 창작해낼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국립중앙박물관 근무 시절에 함께 근무했었던 서울대 김원룡 교수가 전시회에 찾아와 당시 한 달 월급을 봉투채에 넣고 구입해간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화면을 뒤덮은 푸른색이 더없이 맑고 투명하며 물감을 칠하고 오일로 닦아내어 자연스러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 까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등장하는 소재는 똑같은데 이 그림은 소재의 유기적인 구성을 통한 하나의 세계를 보여준다기보다 기호화되어 있는 상형 문자들이 벽렬로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화 물감을 바르고 닦는 과정에서 번지고 스며드는 효과가 마치 수묵화와도 같은 느낌을 주며 작품의 시적인 분위기를 더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초승달이 밤을 상징하는 검은색으로 표현되고 나무의 형태가 나무 목자를 닮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작품들은 이전에 비해 형상의 압축성이 강화된 기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까치는 어렸을 적 나와 함께 놀던 동무이자 나이 들어서도 함께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이며 또 문인산수와 같은 곳에 이처럼 학뿐만 아니라 까치도 등장시킴으로써 문인 화조화의 소재로 등극시키기도 합니다. 젊었을 적 날렵한 까치의 모습에서 나이 든 까치의 모습, 나아가 박제된 듯한 타폰과도 같은 까치의 모습 등에서 까치를 본인의 분신이자 페르소나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의 마지막 유화 작품 역시 까치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이번 전시에 최초 공개되는 작품인데 나무를 비롯한 형태의 윤곽이 흐트러져 있고 보시는 것처럼 유화 물감의 번짐 효과가 화면 전체에 부드럽게 펼쳐져 있죠. 특히 색이 칠해지지 않은 여백처럼 표현된 나무는 항상 사람이 그려져 있는 집이 아니라 단단히 문을 닫은 집들과 대비돼서 하늘로 부유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무 위에 앉아있는 까치는 땅에 떨어져 있는 해와 달의 모습과 대비되며 하늘로 날아가는 화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해서 숙연해집니다. 장욱진의 작품에 해와 달이 함께 그려지는 것은 70년대 중반까지 한두 점 정도로 드문 편입니다. 그러다 79년에는 그에 그렸던 32점의 작품 가운데 46%에 육박하는 15점 정도가
해와 달이 동시에 그려진 작품이고, 특히 돌아가신 해인 1990년에는 총 19점의 작품을 그리셨는데, 그 중에 74%에 해당하는 14점의 작품에 해와 달을 동시에 그리셨습니다. 이와 같은 집중력은 해와 달의 공존성에 대한 작가의 조형의지가 분명함을 얘기해주는 것인데요. 전통적으로 해와 달은 음과 양으로 표상되어 오면서 서로 다른 것의 조화로서 이해되어 왔었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궁중해와인 1월 오봉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그가 근무했던 국립박물관에서의 경험, 그리고 평소 삶 속에서 추구했던 어떤 전통적 가치에 대한 그의 애정 등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그의 그림에 빈번히 등장하는 해와 달의 동시성은 조형적인 재미뿐만 아니라 전통미술의 현대적인 연결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음으로써 24시간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화면 밖으로 날아가는 한 마리의 새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의 흐름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화면의 중심축을 이루는 나무 사이로 각각 사선으로 떠 있는 해와 달은 아침부터 밤까지의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상상케 해주면서 장우진 그림이 갖고 있는 풍부한 서술성을 암시하고 있죠. 배경의 어두운 색과 나무의 연두색이 천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묘사를 극히 절제한 움직임이 없는 구도에 적막감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 가운데 마치 나무는 지구가 되어 지구 위에 얹혀있는 집안 사람만이 미세한 움직임과 소리를 가진 듯합니다. 나무 아래 동시에 떠있는 해와 달은 실제 나무가 지구이자 대지로 해석될 수 있음을 반증하며 시간의 영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를 살펴보실까요? 장우진 그림 속 나무는 우선 시간성을 담아냅니다. 새벽녘 나무는 햇볕이 쨍한 오후의 나무가 되기도 하고, 해준 줄 모르고 뛰어놀기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을 품어주는 해질녘 나무가 되기도 하며 달밤의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또 봄날을 맞이해 잎을 내는 어린 나무와 녹음이 풍성한 여름, 열매가 모두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가을을 담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우진의 나무가 지닌 시간성은 인생의 여정으로도 그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는 장우진에게 예술가로서의 삶과 미학적인 여정을 오롯이 표상하는 사이체이기도 합니다. 장우진의 나무는 사실적인 구상적 표현에서 점차 추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새로운 나무로 발전해 갑니다. 장우진의 작품에서 가장 많이 나무가 등장하는 1954년작 들이란 작품이고요. 이렇게 그의 작품에서 나무가 주변적인 풍경처럼 등장을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1955년 11월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렸던 제1회 배구회전이 있죠. 여기에 출품한 이 작품부터 그림의 중심 소재이자 화면을 구성하는 핵심 프레임으로 나무가 그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작품인데요. 근경의 커다란 나무 아래에 상반신을 탈의하고 양팔을 베고 누운 인물은 마치 구도자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작품 상단의 원경에는 마을을 배치했는데 나무와 건물들이 바닥과 하늘을 구분 없이 비현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아래에서 양팔을 베고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는 도상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주되어 신문과 사파 등에서도 종종 그려졌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던 나무가 보시는 것처럼 역시 화면의 중심에 크게 중액을 차지하면서 나무는 짚을 떠받치는 대지이자 사람의 얼굴로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나무의 변화무쌍한 존재의 변화는 나무의 공간성과 정체성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1985년작 나무를 보시면요. 단순화된 원형의 공간으로 표현된 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무 위로 난 길은 집으로 연결이 되며 기둥 아래에는 마을의 길로 연결됩니다. 나무의 위치와 존재는 기존의 나무를 넘어서는 대지이자 하늘이라는 공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이는 나무와 까치가 인간과 자연, 또 도시와 농촌, 현실과 이상세계를 연결하는 오작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86년작 나무와 노인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작품을 보시면요.
유화 물감을 쓰면서도 동양화 붓의 먹선을 방불케 하는 어떤 질박한 성과 범짐, 또 스며듦과 같은 색채가 유난히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여유롭고 은은한 깊이를 느끼게 해주죠. 나무는 추상적 형태와 수묵적 표현으로 현대적 산수화의 특징을 지니며 인물 묘사는 간략하게 윤곽선으로 표현하는 선묘를 사용하여 대상의 외면적인 형태보다 정신과 풍류가 두드러집니다. 푸른 달이 떠있는 청명하고 고요한 밤에 나무를 보고 있는 도인의 마음도 고요해 보입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의 합이라는 미적인 경지를 보여주며 서정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수염과 머리를 기른 화가 자신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무 앞에 서서 하늘에 뜬 하얀 달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턱수염을 들고 배를 내밀며 시선을 위로 향한 장면은 문인화에서 자연을 완상하는 장면들과 유사합니다. 배경의 색조와 얼룩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 배경과 대조를 이루는 완전한 평면으로 추상화시켜서 그린 나무가 마치 흘러가는 강물로도 보여 작품의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 이제는 장욱진 작품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화면이 작다는 것이죠. 작은 그림의 대가로 불려질 만큼 작은 화면은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무엇보다 작가는 이러한 작은 화면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고 평생을 걸쳐서 이를 지속했는데 작은 화면을 고집했던 이유는 화면에 대한 지배력, 즉 조형적인 완결성에 대한 조형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대신에 그림의 밀도는 높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장욱진은 어떻게 조형적인 완결성을 이루고자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장욱진의 작품에는 대칭 구도가 많습니다. 대칭을 기본으로 한 구도에서 다양한 조형적인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칭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십자형 구도, 삼각형 구도, 또 마름모, 원형 구도, X자형 구도 등으로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 이 작품을 보시면 언덕의 가족이란 작품인데요. 한쪽으로 쏠려 불안한 자세로 서 있지만 우람한 나무가 이들을 든든하게 감싸면서 화면에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각도를 달리하며 화면을 가로지르는 비탈기와 나무는 중국 남송대의 산수에서 사용된 병각구도를 연상시킵니다. 여기 이 작품도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인데요. 이 누워있는 여인이란 이 작품을 보면 저는 일반적인 그림에서는 한 번도 이러한 구도의 그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화면의 왼쪽 상단에 정자와 해,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그와 대칭으로 거꾸로 그려진 달과 집이 그려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여인과 누워있는 아이와 어른의 모습이 X자의 구도로서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컴포지션 섹션에서는 이 마을과 아이라는 작품이 활용 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품에서 위아래의 구분은 사라지고 어느 쪽도 땅인 동시에 하늘이 됩니다. 팔을 벌리고 누워있는 장소는 땅과 하늘도 아닌 제3의 공간이 되죠. 장욱진의 작품 세계에서 누워있는 사람은 보통 휴식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휴식뿐만이 아니라 자유로움과 유유자적함의 정서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소재를 그리면서도 작은 화면 안에서 자유롭게 풀어나는 장욱진의 발상과 방법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장욱진의 세 번째 고백을 들으러 가보실까요? 자, 이제 장욱진의 세 번째 고백, 참으로 놀라운 아름다움, 진진묘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1, 2섹션에서 장욱진 작품 세계의 조형의식을 보았다면 이제 창작의식을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작가에 대해서 내용과 양식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의 첫 불교 관련 작품인 진진묘로 시작되는 세 번째 전시실에서는 장우진의 불교적인 세계관과 철학, 또 정신세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불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작품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부터인데요. 이 공간은 특히나 장욱진 선생님의 용인구택을 모티프로 해서 가옥의 구조물과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참에 용인구택도 들려서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진진묘는 이순경 여사의 법명이기도 하죠. 장욱진이 직접 제목을 붙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명륜동 집에서 기도하던 부인의 모습을 지켜보다 화상이 떠올랐다며 갑자기 덕소의 화실로 향했고 그 추운 곳에서 일주일간 오직 작품 제작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완성한 장욱진은 그 길로 부인에게 달려와 그 기적을 만들어냈다며 그림을 건네고선 한동안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틱한 일화를 지닌 진진묘는 장욱진의 첫 불교 관련 작품으로 단순히 기도하는 부인을 그린 추상화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불보살상을 떠올리게 하는 종교성이 짙은 그림입니다. 팔상도는 작은 화면에 석가모니의 일생을 8장면으로 압축해 그린 작품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화면의 좌측 상단에서부터 내용이 시작되면서 시계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는 성도 장면을 화면의 중앙에 핵심 장면으로 배치했는데요. 탄생과 출가, 수행, 또 성도, 열반하는 장면 외에 석가 팔상도에서 항상 등장하는 마야 부인이 꾼 태몽 장면이나 석가모니가 설법을 하는 장면이 삭제가 되고 석가모니가 끝없는 보시행을 실천해서 동물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전생 장면을 2개나 추가했습니다. 즉, 전통 불교 회화의 석가팔상 도상을 취사 선택해서 자신만의 화풍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한 개인의 창작품으로 그려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더욱 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죠. 1964년 반도하랑에서 열린 장욱진의 첫 번째 개인전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당시 반도 호텔에 머물던 일본인 사업가에게 판매가 된 이후에 공개가 된 적이 없다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극적으로 발굴되어 60년 만에 출품되었습니다. 가족 시리즈를 여러 점 그렸던 장욱진의 그림 가운데 최초의 가족도란 점에서도 미술사적인 의미가 큽니다. 화면 속 한가운데 자리 잡은 집 안에 4명의 가족이 앞을 바라보고 있고 집 좌우로 나무가 그려져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주변으로 2마리의 새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대상에 군더더기 없이 짜임새 있게 배치된 가족은 장욱진의 조형 감각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가족도 가운데에서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 도상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이들만 함께 그려진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옆에 있는 이 작품은 1955년 가족도가 일본인에게 판매되어 간 것이 아쉬워 1972년에 그리셨던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소장의 가족도입니다. 1955년도에 가족도가 전범이 되어 여러 가족 시리즈가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작품을 보실까요? 장욱진의 먹그림은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미륵불과 사찰 등 불교 주제가 비중 있게 등장하는 점이 눈에 띕니다. 현명한 눈빛을 뿜어내는 듯
부릅뜬 눈은 선종의 초조인 달마를 연상시킵니다. 장우찌는 즉각적인 깨달음의 순간을 붓질로 전하듯 빠른 필치로 그려냈으며 필획을 최소화한 간필의 묘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정수리가 뾰족한 두상은 장욱진이 부처상을 그릴 때 참고했던 문경 김룡사의 섣불과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장욱진의 네 번째 고백, 사전시시를 둘러보시겠습니다. 장욱진의 네 번째 고백. 여기서는 그의 1970년대 이후, 즉 노년기를 살펴봅니다. 전시장 1층만 놓고 보면 연대기적인 구성이 되고, 전시 순서상으로 보시면 방금 보았던 장욱진의 불교적 세계관에 이은 그의 창작의식, 즉 주제의식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수안보 시기부터 용인 신갈 시기까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장욱진은 1960년대 한국 미술계를 휩쓴 추상의 물결 속에서 방황하며 1년의 열전도 채 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의욕적으로 창작했는데요. 그가 남긴 유화작품 약 730점 중에서 약 80%에 달하는 580여 점 이상이 1975년경부터 그의 노년기 마지막 15년 동안에 그려진 그림들이라고 합니다. 73년 전후로 그의 작품에서는 1960년대까지 주를 이루던 강한 마띠에르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며 그림의 색층은 더욱 얇아지고 수묵화나 수채화처럼 묽은 물감이 스며드는 듯한 단담한 효과를 유지합니다. 즉, 화면에 앵보름의 경향이 퇴조하는 대신에 붓의 일획을 강조하고 배경의 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조형성이 강했던 졸박한 반추상에서 표현성을 가미한 단체풍의 졸박한 양식으로의 변화가 본격화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먹으로 그린 동양화를 캔버스에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먼저 문인화의 영향이 강하게 보이는 작품들을 감상해 보실까요? 간결한 화면 구성에서도 마치 캔버스의 먹의 농담을 조절하듯 가운데 나무의 표현을 진한 먹빛으로 강하게 그려내서요, 화면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셨던 먹그림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의 묘사 역시 여타 다른 채색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집안 인물들의 포즈를 다양하게 그려 넣음으로써 이야깃거리를 던져주며 시선을 머무르게 합니다. 분명 캔버스의 유체 물감인데 그냥 보면 수묵화 같아요. 다음 작품을 보시면 이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한 울타리 안에 모여있는 주거 공간을 포착해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살림집 내부 공간을 구성한 것 같아요. 장욱진은 검은색 물감과 테르핀류를 넉넉하게 섞은 다음 윤필의 빠른 붓놀림으로 담벼락과 건물, 나무의 형상을 그려냈습니다. 동양의 모필 끝에 먹을 묻혀 희우할 때 나타나는 농담과 태세, 비수를 활용한 것이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이게 서양 화가가 그렸다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즉, 장욱진은 동양화와 서양화의 일체를 무리 없이 이뤄내는 데 성공한 작가라고 평가받을 만한 근거가 바로 이러한 데서 나오는 것이겠죠. 앞권은 다음 작품입니다. 산수인물도인데도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인물화의 형식인 수어인물도를 도입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표현 기법을 살펴보시면요, 세 명의 인물상에는 비수와 태세, 농담, 즉 획의 굵기와 가늘기의 변화나 짙음과 옅음이 서로 다른 간략한 피선으로 구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나무 둥치와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나뭇가지에는 물감에 테라핀류를 많이 섞어서 농도를 묽게 한 어떤 거친 필선이 사용되었죠. 이 과정에서 생긴 독특한 번짐과 얼룩이 그대로 말라 나무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이 더 압권입니다. 즉, 나무를 그릴 때 파필을 시도한 건데요. 파필은 동양화에서 붓끝을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해서 긋는 기법으로 그겨가 붓이 멈춘 자리에는 물감이 엉겨붙은 듯한 독특한 얼룩이 지고요.
붓질이 빠르게 지나간 자리에는 붓끝의 갈라짐과 삐침이, 그 결과로 예상하지 못했던 여백, 즉 비백이 연출되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구사된 파필은 바람 때문에 왼쪽으로 쏠린 나무의 형상을 실감나게 표현했고, 앞서 보셨던 청년의 나무가 아니라 노년의 나무를 말년작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문이나의 영양 마지막 작품을 보실까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도인의 모습과 문이나의 소재인 학과 수석, 난 화분들이 정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에 둘러싸인 집안에 있는 인물의 모습 또한 문이나적인 요소이며, 안에서 밖을 보고 있는 도인은 자연을 동경하고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한 화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장욱진 회화에서 자연은 감상하면서 즐거워하는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그 안에서 생활하는 과거의 장소입니다. 이처럼 화가는 자연을 따르고 자연에 동화되려 한 자신의 심리관을 회화에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장욱진 작품에 보이는 미나의 영향을 함께 보실까요? 화면 가운데에 호랑이와 아이가 있고 해와 달, 그리고 산이 그 주위를 에워싸며 동물과 인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는 민담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요, 1975년부터 장욱진의 그림에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주제입니다. 자신의 그림 속 호랑이를 가리키며 옛날 호랑이는 아이를 재웠어 라고 말했다는 민담에서 모티프를 얻어서 사람과 자연의 존재론적 동등성과 조화로운 삶의 모습을 지향한 모습입니다. 호랑이와 아이의 주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산의 표현과 해와 달이 매우 평면적이고도 도식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미나와의 친연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오리 굵은 마대천 위에 10개 바탕칠을 한 후에 바로 그려내어서 캔버스의 결이 그대로 드러난 작품입니다. 폭포가 흐르는 심산유곡과 자연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도인의 모습에서 탈속적 경지가 느껴지시죠? 이 작품은 장욱진과 함께 오파나 선집 선 아님이 무엇인가를 제작했던 소 김철순이 소장했던 작품입니다. 이분은 당시 공간지에 전통미술에 대한 글을 연재를 하시면서 상당히 고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고 또 미나 컬렉터로도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장욱진이 이 소 김철순에게 이 작품을 선물을 해줄 때에는 뭔가 더 전통적인 회화의 요소가 더 반영된 그림을 그려주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작품은 세상이 어지러우면 은둔하여 발이나 닦으리라는 염원을 담아냈던 조선시대 탁족도를 연상케 하는 작품입니다. 전통적인 문이나 주제에 미나의 채세법이 혼용된 장욱진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수작입니다. 더불어서 이 전시공간 안에 그려진 작품들은 특히 표구를 유심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글고 보시는 것처럼 비단배접이 되어 있죠? 네, 장욱진은 실제로 유화가이신데도 불구하고 동양화 전문 표구사인 동산방에 작품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깊은 산골 풍경을 엷은 유화물감으로 흐릿하게 포착한 산수화인데, 강물과 언덕의 지평선을 지그재그로 구획하며 뒤편에 보이는 둥근 산세를 겹치게 그려넣어서 산수의 깊이를 부여했습니다. 동아시아 전통회화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경물의 경계가 겹치도록 하며 3단 구도를 이루고 있고요. 수직 상승하는 산수화와 구도가 유사합니다. 화면 곳곳에는 묽은 물감이 뭉쳐져 그대로 말라 얼룩이 남아있고, 캔버스 바탕에 올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은 동양화의 담체 기법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작품은 처음에 저를 무척이나 당황시켰던 그림입니다. 장욱진 작품 가운데 가장 무섭게 느껴졌던 작품이라고 할까요? 마치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을 그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작품이 와유산수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즉, 종병이 화산수서에서 언급했었던 이 와의 유지, 즉 누워서 산수를 감상하며 논이는 상태, 다시 말해서 누울 와자에다가 논류자를 쓴 조선시대 회화에 이 빈번히 등장하는 와유산수도를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리신 겁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하단에는 누워있는 사람을 그리고요. 그 위에 지구를 연상시키는 둥근 지평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에는 아슬한 산등성이와 해등을 그려서 이 3단 구도로 완성을 하였는데요. 하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상은 장욱진의 딸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워있는 딸은 지평선 너머의 아버지 화실과 먼 산을 감상하는 중이고, 아버지는 소소한 세간이 늘어선 팔적 지붕의 누적 옆에서 딸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제 더 이상 이 작품이 무섭게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마지막 작품 방가노이는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그리신 작품입니다. 마지막 그리신 작품으로 오인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앞서 함께 감상하셨던 까치와 마을이 마지막 유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요, 흰 도포를 입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노인 혹은 도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있는데요. 아마도 장욱진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화가가 사랑했던, 그리고 그의 일부로 표현되었던 집과 까치, 그리고 나무와 아이가 있습니다. 노인의 표정은 세속에 초탈한 듯한 만사를 관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사랑한 것은 저 아래에 있지만 삶과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기에 나의 마음은 평화롭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막내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담담한 태도를 보였던 희라는 죽음에 대해서 추연한 그의 평소의 태도를 보여주며 생전 언술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명대로 살기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욱진의 모습은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여기는 장자의 사유와도 상통하는데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대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에 충실함으로써 현실의 세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죠. 이처럼 장욱진 말년 작품들은 화면에서 반 이상이 하늘로 채워지거나 마치 공중부양하는 듯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말년에 인도 여행을 하시고 나서 오체투지하는 모습에 영감을 받아 마치 샤갈 그림처럼 초현실주의적인 작품들을 많이 그리셨습니다. 그동안 다양하게 실험했던 재료와 기법, 또 구성에 대한 것들이 말년에 이르러 복합적으로 다시 등장하면서 장욱진의 노년의 원숙한 작품들을 이 전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심플하다. 장욱진은 이 말을 진언처럼 되뇌이곤 했습니다. 나는 심플하다라고 한 그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전시장을 나서는 관람객들이 다시금 곱씹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화가 장욱진에게 심플은 단순한 것이 가장 높은 경지라는 그의 지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회고전을 준비하며 느낀 것은 그가 말한 심플이 곧 정직을 의미하는 것임을. 다시 말해 그는 앞뒤가 똑같은 심플하고도 정직한 화가였다는 점입니다. 문인 화가들이 종종 하는 말 중에 회사후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에 앞서 마음 바탕이 먼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장욱진은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노라 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예술과 생활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준 보기 드문 화가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발상과 방법으로 화가로서의 본분에 자신을 충실히 소모시킨 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순수성과 원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하고자 끊임없이 저항하고 정진했습니다. 이처럼 남을 기만하지 않고 솔직하고 꾸밈없이 그림을 통해서 가장 진지한 고백을 하는 그를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가 떠난 지 33년, 그의 그림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진지한 고백을 전시장에 오셔서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